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직 그래도 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단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3월달에 이제 46.3을 찍었습니다. 침체가 왔었던 경우를 보게 되면 16번 중에 12번이 침체가 왔었습니다. 좀 2008년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면 가계하고 기업이 요번엔 별로 타격을 안 받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격을 안 받다. 그거는 이제 소비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 2008년처럼 뭐 신용위기가 나도 그렇게 빅테크들이 이제 망하고 할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는 거의 모든 지금 전망하시는 분들이 다 동결을 다 말씀을 하시고 있고 지금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 인하하느냐 하반기에 2%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자,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에서도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 모셔보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새 제일 관심이 경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뭐 좋습니다. 이제 침체가 예. 뭐 이제 임박한 듯한 모습을 뭐 지표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직 그래도 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이요? 예. 네. 일단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뭐 화면에도 이제 있듯이 지난 3월달에 이제 46.3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6.3이라는 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 16번째로 이제 46.3을 한번 찍었는데요. 46.3을 찍었을 경우 침체가 왔었던 경우를 보게 되면 16번 중에 12번이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상황, 뭐 특히 이제 신용 우려도 사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침체라는 부분 자체를 결국은 좀 압력이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침체 얘기를 했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다가온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제목에도 뭐 제 침체가 와도 유튜브는 본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표현을 썼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이번에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뭐 이번 3월달에 그 각종 이제 SV별 이제 신용 경색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좀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신데 좀 2008년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차이점을 보는 게 가계하고 기업이 요번엔 별로 타격을 안 받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렇게 되돌아가 보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서프라임 대출 부실이었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었기 때문에 가계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또 GM도 파산을 하면서 고용시장도 상당히 악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계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또 기업 역시 뭐 말씀드린 대로 GM 파산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가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 경기 자체가 침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신용 위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개인이 타격을 받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게 사실은 이번에 뭐 SVB 사태도 그렇고 CS 사태도 그렇고 사실은 손실을 본 분은 주주 내지는 채권 투자하신 분이 사실은 손실을 본 거고 예금을 하신 분들은 전액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손실이 사실은 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가계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타격을 안 받다. 그거는 이제 소비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 고용시장도 뭐 지금 어저께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고용은 늘고 있고 실업률은 역사적 하단이라고 하면 소비 사이클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침체에 대한 어떤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제 유튜브를 본다라는 얘기 자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가에 대한 어떤 소비를 사실 많이 아무래도. 줄이죠. 예. 근데 뭐 단적으로 해서 뭐 위기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뭐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겠죠. 그런 어떤 데이터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러한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구독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특별하게 뭐 우리가 뭐 정말 파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보던 통신료를 뭐 줄이거나 뭐 어떤 넷플릭스 뭐를 갑자기 구독을 안 하거나 하는 이러한 상황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그 데이터 경제, 우리가 뭐 디지털 경제
경제, 뭐 빅테크 여러 가지 용어로 좀 쓸 수 있는데 네. 그 흐름 자체가 좀 계속 강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도 사실은 뭐 작년에 워낙 그 기술주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올해 기술주 자체가 많이 조금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러한 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익을 계속 내고 있고 또 이제 현금을 사실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2008년처럼 뭐 신용위기가 나도 그렇게 빅테크들이 이제 망하고 할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국 경기 자체를 계속 조금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이라고 보면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제가 뭐 피할 수는 뭐 없다라고 내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짧고 약하게 사실은 끝낼 가능성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있지 않겠냐. 그거는 미국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구조적으로 많이 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이런 데이터 서비스라는 서비스 산업까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특히 제가 어저께 뭐 자료를 보다가 딱 눈에 띄는 이제 제목이 그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이제 제목이 싹 들어왔는데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이제 사실은 주목해서 보는 게 사실은 미국이 뭐 여하튼 간에 실물 경제를 대변하는 게 사실은 이런 제조업 경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자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라서 미국 경기 어떤 침체를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보다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제조업 부분을 자꾸만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어떤 여러 가지 뭐 겉에 뭐 이러한 것들은 뭐 공장에서 만들긴 하지만 그 안에 뭐 소프트웨어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서비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뭐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제조업 공정에서 갈수록 이 서비스화는 사실은 좀 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뭐 이제 산업 간의 융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어떤 융합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진전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제 뭔가 변화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조와 서비스 교집합에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나는 그렇죠, 산업 예, 그렇죠. 환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네. 더 네. 서비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더 강화되는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뭐 GPT 얘기도 하지만 그 자동차 얘기를 할 때 그 소프트 디파인 베이크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동차라는 게 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작동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제어된다라는 이제 개념이죠. 그것이 결국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사실은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차트 하나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거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좀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화면에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미국 GDP 계정상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설비 투자가 저 파란색 표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렌지색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R&D 투자와 관련된 그 무형자산 투자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GDP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의 어떤 투자라는 게 이제 뭐 기계라든지 이런 설비 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설비 투자보다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처, R&D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 투자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인 산업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또 경제 전반적인 틀 자체를 사실은 좀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이전만큼의 어떤 경기 설명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좀 고민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어떤 구조 변화가 아마 미국 경기를 당분간 뭐 침체의 깊이를 좀 얕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저는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 20년 되는 그래프죠? 그렇죠. 2000년부터 제가 그려놓았으니까 2000년 거의 큰 변화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 2018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팬데믹이 사실은 이제 터지면서 많은 그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기술 주도권을 갖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IR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 패권을 이제 갖고 오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서 저게 상당히 부분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뭐 리쇼어링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전반, 뭐 안보까지도 변화가 좀 큰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러한 그 기술 혁신 관련 네. 투자도 사실은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이제 금방 보여드린 그 ISM 지수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게 미국의 그 항공기를 제외한 그 자본재 수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본재 수주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의 투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차트인데 액수입니다. 액수인데 이게 보면은 거의 과거에 보면 ISM 제조업 지수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ISM 지수 떨어지는데 저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이게 조만간 이게 괴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럼 저 괴리가 왜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이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가 사실 새롭게 되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워낙 지금 신공급망이니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최근에 얼마 그 아이라의 가이드라인들이 나왔긴 하겠지만 리쇼링 정책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투자도 사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사우디하고도 이제 그 뭐 갈등 관계를 뭐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여하튼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을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자력하고 그 석탄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알게 모르게 미국은 그 에너지 쪽에서의 전환 움직임을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럼 당연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 ISM 제조업 지수하고 이러한 그 투자 사이클의 어떤 금액하고의 어떤 괴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편에서는 조금 뭐 지금 투자가 좀 과열이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좀 수반된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조금 저희가 좀 그것을 피하거나 조금 그 강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전 사인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ISM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 기술 투자 관련된 거는 조금 장기적인 추세고 예. 리쇼링하고 에너지 전환, 그 정책 전환은 예. 좀 단기적인 거지만 어쨌든 투자에는 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ISM 지업수라는 게 거의 한 200개 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를 아마 하는 거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형주하고 네. 이제 나스닥 대형주하고 네. 이제 차별화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 경기에도 약간은 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양극화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산업적으로도 보면 이제 전체 산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네. 이러한 빅테크라든지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산업 위주로 좁다 보니까 사실 서베이 자체는 뭐 다 한 표씩인 거고 미국을 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빅테크 이러한 몇 개의 어떤 주력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의 지표하고 실제 어떤 활동하고는 약간 또 주가하고는 좀 차별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당분간은 뭐 빅테크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지만 그 한 표의 무게랄까, 네, 그렇죠. 비중이랄까 이게 다르다. 특히 미국을 이제 주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이제 글로벌 국내는 자동차였고 지금은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것지만 사실은 기술 혁신 관련된 그렇네요. 그 기업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ISM은 서베이를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은 침체가 안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얕게. 예, 좀 온다고 짧게. 하면 네. 사실은 얕게 뭐 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기 시간이 좀 있을 예. 때 또 다음에 나오시려면 한참 있으니까 국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통위 그다음에 요즘 환율이 생각보다 원화가 좀 약합니다. 예. 뭐 원옌이 오랜만에 1년 뭐 2022년 초에 지금 1년 한 거의 반 만에 지금 1,000옌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금통위는 거의 모든 지금 전망하시는 분들이 네. 다 동결을 다 네. 말씀을 네. 하시고 있고 지금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제 인하하느냐라는 쪽으로 사실은 조금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끝났다고 예, 봐야 다들 되는 이제 거죠? 끝났다라고 네. 하고 뭐 빨리 보시는 분은 뭐 5월에도 얘기하시는 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5월. 5월은 다음 달 아니에요? 네. 아주 빠른 분이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은 대부분 다 하는 쪽으로 사실 의견이 조금 가고 있는 것 그럼 같고.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뭐 금리 인상을 먼저 했으니까 또 그렇게 보면 그것도 먼저 했어요. 요즘 저희가 그 선도
먼저 하는 거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금리도 먼저 신용 올리고. 리스크도 작년에 예. 4분기에 저희가 먼저 한번 뭐뭐 했나요? 금리 올리는 거 먼저 했고. 예, 신용 잘못된 것도 먼저 그거야 했고.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나 봐. 그 정도도 아니죠. 그것도 어쨌든 아니었습니다만. 네. 수출도 우리가 돌아서야 글로벌이 돌아선다 그러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첨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물가 수준이 우리가 미국보다는 사실은 좀 둔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좀 더 낫죠. 예, 뭐 지금 하반기에 2%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요. 뭐 2% 후반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물가 압력도 사실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은 경기 자체가 하느니 생각하거나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좀 하방 압력 자체가 사실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금리 자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좀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리고 그 금리라는 부분 자체를 결국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환율하고도 사실은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그렇네요. 최근 원화 환율 자체가 이렇게 달러를 사실 추정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원화 환율 자체가 다시 1,000원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내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한 부분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중국 수출 자체가 좀 3월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뭐 3월 수출도 대중국 수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4월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질지가 사실은 좀 이제 퀘스천 마크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 경기 또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을 사실은 좀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에너지 그러니까 오펙의 그 감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원화의 쪽에는 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쉼없이 계속해서 1,300원 초반대에서 계속 좀 등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 화면에 나오는 거 저 원달러는 어제 종가여가지고요. 지금 해외에서 1,317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계산은 원화를 묶어놔가지고 998인 거지. 지금 실제로 1,000 넘었습니다. 원년이. 그래서 뭐 환율은 우리나라 건 좀 헷갈리는 게 좀 아침에는 좀 있는데 점심 때 되면 이제 다 아침 장 시작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보실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화면은 어제 종가를 갖고 계산하고 어떤 화면은 그 NDF 갖고 계산하는데 NDF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7원 정도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엔을 넘은 게 뭐 한 1년, 한 3개월 만에 있으니까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시끄럽긴 하겠네요. 이 원이 달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상이 여러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원유라든지 유가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금통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미국은 뭐 금리를 5월 달에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연내는 사실은 인하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 뭐 경기가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인하 얘기를 사실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미국과의 정책 금리 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원화에 좀 부담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요인 하나 또 이제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에너지 이제 무역 수지 부분인데 뭐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좀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갑자기 오펙이 감산을 하면서 이게 80불대 뭐 또 일부에서 90불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무역 수지 적자 개선이 또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중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우리가 뭐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조금 뭐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보는 시각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과 우리를 그냥 거의 한 지역으로 또 한 통화권으로 사실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경제에 영향을 그렇죠. 연대 뭐 워낙 상호 관계도 상당히 큰 부분들이어서 위안화 자체가 최근에 보게 되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화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연초에 기대했던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자체, 눈높이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면서 위안화 자체도 추가적으로 강세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어떤 시각이
어떤 외국인 자금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으로도 보면 연초만큼 이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좀 빠져나가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원화에도 사실은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원화가 좀 약한 게 신경이 쓰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마지막으로 뭐 당분간은 시장에서 어떤 걸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거나 주시를 해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시장의 흐름이 뭐 아무래도 지금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쪽으로 사실은 이제 옮기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 지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 경기가 얼마만큼 이제 버틸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는 좀 고용 지표가 다른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게 여기서 고용 지표가 허물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고용 지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그래서 뭐 당분간 뭐 비농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소로 가기보다는 뭐 조금 소폭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미국 소비를 조금 지탱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신용 경색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가 뭔가 하면 사실 저는 연체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체율 자체가 앞으로 이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은행권의 추가적인 어떤 부실 문제를 사실은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한국. 미국이요. 예, 미국도 이제 연체율 뭐 상업용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이제 부실이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하면 연체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연체율을 조금 주목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 그리고 연체율까지 좀 주목하면서 움직여 보자.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